여러분들 질문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다 해오셨죠? 그치? 형제 채점해왔죠? 그치? 자, 앞에서부터 봅시다, 얘들아. 1, 2, 3번. 화장이죠? 1, 2, 3번. 얘들아, 우리가 문제 유형이 2번 틀렸어요? 예. 어우, 속상하겠네. 그치? 맞아요. 자, 속상하겠네. 우리 3번 유형은 뭐라 그랬어, 형준아? 너가 좀 더 뉴비지? 자, 요거 어떤 유형이라고 그랬어? 안 읽어도 풀 수 있는 문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보통 고향을 떠난 문제라 그랬어. 맞지? 고향을 떠난 문제. 그래서 안 읽어도 풀 수 있는 거니까 안 읽고 풀었어? 많이 들었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몇 번으로 가? 발췌도. 어디 있는데? 2번? 예. 2번은 사실은 발췌독이라고 하기에는 근데 정독이라고 볼 수도 있고 발췌독이라고 볼 수도 있어. 보통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세트는 312가 국룰이야. 약간 이걸 깨는 경우는 잘 없어. 학생의 말하기 방식 이게 더 쉽잖아, 그렇지? 그래서 1번으로 많이 가요. 발췌독. 그 다음에 얘는 발췌독이라고 하면 사실은 선생님이 얘기하는 발췌독은 어디서 이 근거를 찾을 수 있는지 바로바로 확인을 하는 거야. 할 수 있는 거. 얘네 같은 경우는 정독이지. 사실은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쭉 처음 중간 끝 해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 몇 번 했어요? 2번에 이거 식물의 인지행동에 대한 청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영화 속 나무 캐릭터의 인지행동 장면을 동영상으로 제시해야겠어. 처음이니까 2번 같은 경우는 맨 앞단락 보면 되겠네. 그치? 맨 앞단락에 뭐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예. 청중의 흥미를 끌기 위한 영화 속 나무 캐릭터 없어요? 예. 이렇게 안 보여요? 네. 왔어요? 같이 왔어요? 오세요. 오세요. 자, 숙제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아는 사람 있어요? 야, 빨리 가주세요. 자, 여기 지금 경상 못해요. 빨리 가. 저 그게 없어요. 저 없어요. 이게 왜 없어? 잃어버렸어? 빨리 뛰어. 자, 오가. 강사실에 보고놨다. 자. 자, 됐어요. 이거 식물의 인지행동에 대한 정중행동을 끌기 위해 영화 속 나무 캐릭터의 인지행동 장면을 동영상으로 제시해야겠어. 맞아요? 이거 확인을 하시면 있지? 선생님 있지? 예? 있지 이거 2번? 있네요. 있죠? 이거 못 찾았었구나. 자, 다시 발견해봐야 되고 해설 보지 말고 그지? 자, 정답은 4번이었죠. 식물의 의사소통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 감염된 리마콩이 생성하는 이거 비율 도표로 안 나타났을걸? 그치? 이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계획이 돼 있어? 네. 잘했어요. 채점 돼 있어? 빨리 채점해. 카톡에 보내주잖아. 오랜만에 숙제를 해가지고 모르는군요. 자, 그거까지가 숙제다 원래.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얘들아 요거 하라고 했지. 두 번째 질문 넘어가고 세 번째 질문 먼저 보세요라고 얘기했지. 자, 여러분들 뭐 질문 있어요? 8, 90에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는 얘들아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보기는 A에 대한 친구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고쳐 쓴 글이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를 바꾼 거지. 근데 우리가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지. 이걸 위에로 A로 바꾸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거 잘 확인을 해줘야 돼. 그래서 보기는 A에 대한 친구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고쳐 쓴 거. 이거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A에서 보기로 바꿨다. 그럼 뭐가 달라졌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얘들아 이거 곧더문이야. 뭐냐면은 이 자료를 통해서 이거를 꺼낼 수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니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4, 5, 6, 7에서 틀린 거 4, 5, 6, 7에서 모르겠는 거 있어요? 4, 5, 6, 7 틀린 거 있어? 꾸준 있어? 앞에 거요? 4, 5, 6, 7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11번부터 19번은 문법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16번부터 21번까지 틀린 거 이번에 독서 잘돼 풀었니? 자 16번부터 11번까지 틀린 거 있는지 불러주세요. 19, 19개
19, 그 다음에 20. 자, 얘들아, 그러면은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시간 드릴 테니까 가지문 읽어주세요. 근데 선생님 요즘 이제 이렇게 한번 읽어보라고 너희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한 번 더 실제로 읽은 글들이니까 너무 세세하게 체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요렇게 한번 체크해줘야 돼요. 우리 이거 어떤 기호인 줄 알아? 줄. 문단 바꿔주는 거잖아. 그치? 이게 사실은 문단이 이렇게 그냥 하나, 둘, 그 다음에 세 개, 네 개 이렇게 돼 있지만 한 문단 안에서도 서로 다른 내용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치? 자, 그럴 때는 요걸로 갈라줘. 그것만 하면서 한번 여기 1문단부터 4문단까지 한번 읽어봐봐. 어떨 때 쓰라고요? 새로운 내용이 나올 때. 근데 이걸 하면은 글을 그렇게 크게 안 잘라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문단 나누기 하고 한 문단 안에서도 내용이 달라지면 그거를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블럭으로 할수록 산만해지고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자, 테이블 세션 다 됐어? 16번부터 21번까지 틀린 거 있는지 먼저 봐봐. 16번. 16번 들었어. 16번 내줄게. 자, 가 한번 읽어봐. 16번 가. 그때그때 채점해도 돼. 새로운 내용 나온다는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이 뭐냐고? 네. 새로운 내용 기준이 뭐냐고? 아니 새로운 내용이 계속 나오잖아요. 문장. 문단마다 나오지 원래. 근데 한 문단 뭐냐면은 그게 결국에는 그 하나의 메시지를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거면 한 묶음으로 묶일 수 있겠지.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형님 요거 볼래? 맨 마지막 문단. 그린버그의 입장 나왔지. 그래서 맨 뒤에 이제 예술가가 사실 이건 좀 말투가 좀 이상하긴 하다. 좀 잘 못 쓴 글 같긴 해. 그래서 예술가가 진료의 물리적 성질을 갖는 표현의 가능성에 주목해야 하며 예술 장르 그 자체가 가진 소수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사실 여기까지도 그린버그의 주장이긴 한데 이게 좀 애매해. 그린버그의 주장인지 이 서술자의 입장인지 좀 애매해졌어. 잘 안 나오게 해. 근데 만약에 이게 서술자의 주장이면 여기서 잘라줘야 되는 거겠지. 안 자르셔도 돼요. 자, 한번 같이 보자고. 여기서 보자. 예술가는 예술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뭘 전달하려고 하는 것일까? 아리스토텔레스는요, 현실 세계를 모방해서 제작한 사물로 규정을 합니다. 예술작품이라는 거. 그래서 현실 세계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을 준다고 했는데, 이러한 그의 예술과는 그의 세계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문단.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모든 사물을 진료와 형상으로 봤다 그랬어. 진료는 물질적 재료를 얘기하는 거고요. 형상은 그 사물의 보편적 개념이나 가치 본질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술가는요, 이 진료, 재료를 통해 가지고 형상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게 두 번째 문단의 이야기야. 근데요, 이 예술가는 18세기 비평가 실러한테 이어져. 이 실러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 그 예술가가 아름다움이라는 형상을 예술작품의 진료에 담아 표현하면 미적 경험을 통해 도덕성 회복이 돼요. 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하나 갈라질 수 있겠지, 얘들아? 실러가 얘기하는 또 다른 입장. 뭐냐면은, 실러의 입장은 물리적 성질, 재료 본연의 성질을 드러내면 돼, 안 돼? 성질은 재료의 성질을 드러내라고 말라고, 실러는.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 예를 들어서 대리석은 원래 거칠거칠하잖아. 근데 대리석을 가지고 이 매끄러운 피부를 나타내려고 하면은 이거 매끄럽게 대리석을 문질러서 사포질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야. 고유의 특성을 주된
죽여야 돼. 그래서 진료가 투명한 매체. 투명한 건 얘가 안 보이는 거잖아. 투명한 매체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반면 그린버그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불투명한 매체로 기능을 해야 돼. 무슨 말이야? 진료의 특징이 드러나야 돼, 안 드러나야 돼? 안 드러나면 안 되죠. 안 드러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지. 그치? 태율아, 드러나야 돼, 안 드러나야 돼? 드러나야 돼.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린버그가 그렇게 이것도 거의 읽어주는 거 아니야? 자, 그린버그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예술가는 진료의 물리적 성질이 갖는 표현 가능성에 주목해야 되고 예술 장르 그 자체가 가진 순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화가가 캔버스의 편면, 물감의 색채, 질감에 집중할 때 회화라는 예술 장르만이 지닌 고유한 순수성을 실현할 수 있어요 라고 했어. 회화가 뭐야? 회화 얘들아 평면에 그린 그림, 평면에 그린 그림을 회화라고 얘기해. 컨버세이션 아닌 거 알지? 얘는 몰랐던 것 같은데. 자, 알겠어요? 자, 일단 그 다음에 나지문 한번 읽어볼게요. 실제로는 태율아 16번 같은 경우를 지금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놔야 되겠지. 가의 특성을 지금 골라놔야 되겠지. 근데 지금은 이거 한번 나지문 한번 잘라볼게. 나지문 한번 읽어봐요 나지문. 독서 지문? 그냥 다요. 80분짜리? 한 번에 다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래야 네가 실전에서 했을 때 그 감각이 똑같아져. 집중해서. 집중이 돼. 맞아. 이게 우리가 하나하나 풀면 잘 풀리는데 이 80분을 하다 보면 되게 막 집중력이 털리잖아. 네. 근데 우리는 털리는 상태에서 푸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 하기 싫을 때. 하기 싫고 집중 안 될 때 풀어야 이게 내 실력이 되거든.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는 거, 브로타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파트에 전시한 현대미술관 독수리부라는 설치물은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독수리라는 주제에 따라 그림과 사진을 수집한 후에 번호를 붙여 미술관의 작품들처럼 전시한 이 설치물을 예술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술비평가 크라우스가 이걸 포스트 매체 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기술적 지지체라는 새로운 매체 개념을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현대미술관 독수리부라는 작품을 내놨는데 이거를 기존의 그 관념으로는 해석을 못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새로운 매체 개념을 제안했어. 크라우스는 기술적 지지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술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가 지지체, 예술 장르를 규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의미에서 이걸 지지체라고 규정을 했어요. 기존 매체를. 근데 이때 물질적 요소만을 지지체로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물질적 지지체라고 했어. 근데 이거는 그 물질적 지지체는 예술 장르를 물질적 요소로만 환원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 기존에는 어떤 재료나 눈앞에 보이는 물질 이런 것들만 지지체로 여겨졌는데 그게 아니야. 왜? 이 예술 작품을 구성하는 공간, 그러니까 얘가 모여져 있는 공간, 소리, 얘가 내는 소리, 그 다음에 대상이 지닌 이미지 이런 것들도 다 비물질적 요소들도 지지체로 인정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지체라고 하는 건 물질적 요소와 비물질적 요소를 포함한 그런 개념이지.
자, 이렇게 범위를 확장한 크라우스는 물질적 지지뿐만 아니라 이 비물질적 지지체가 결합된 복합 구조를 가진 거를 바로 기술적 지지체라고 불렀어요. 그렇지? 그리고 이걸 사용하는 관습이나 지구법을 규칙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겹쳤을 때 기술적 지지체 내에서 이런 그 지지체들이 조합을 해가면서 새로운 미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는 현대미술과 독수리부는 기술적 지지체예요. 그 안에서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고 촬영 기법, 번호 이런 것들로 막 다 섞여서 이렇게 새로운 미적 규범을 미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기술적 지지체를 창안하기 위해서 예술가가 기술적 지지체의 새로운 규칙을 발견하고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에 의하면 기술적 지지체의 창안은 예술가의 지시나 역량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예술가의 기술적 지지체의 표현 가능성을 우연히 표착해 규칙을 확립함으로써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얘기예요. 또 기술적 지지체를 결합하는 게 가능하다고. 만들어진 기술적 지지체 두 개가 있을 때 이거를 또 결합해서 새로운 미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여기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자, 16번 몇 번 했어? 대유라? 2번? 5번이요. 가와나는 화제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가진 학자들의 견해를 밝히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일단 가에서 상반된 관점을 가진 학자들의 견해 나왔어? 네. 가에서 나왔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 여기가 틀렸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됐어? 그래서 이거는 들어갔겠고. 자, 그 다음에 16번에 3번 정답 3번이었죠. 나와 달리 가는 특정 관점과 관련된 개념을 정의하는 어떤 개념 정의했어? 얘들 어떤 개념 정의했니? 그거 진료랑 진료와 형상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학자의 견해를 비교하고 믿는 거겠죠. 그치? 학자 사이의 견해. 그치? 진료와 형상. 그치? 이거에 대해서. 진료에 대한 개념이 이 실러의 입장이랑 그 다음에 그린버그의 입장이 좀 다르잖아. 이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9, 20이었나요? 질문이? 19번. 자, 이거 보기 내용 봤더니 A 같은 경우는 화가 A는 현대인들이 희생의 가치를 모른다고 비판해서 캔버스에 자신의 어머니를 오성애라는 제목의 초상화를 전시했어요. 어머니 얼굴에 새겨진 주름을 입체적으로 그려내서 자식을 위해 헌신했던 어머니 희생에 담긴 숭고한 아름다움을 캔버스에 표현했어요. 평론가들은 물감으로 그렸다고 믿기 힘들 정도로 사실적인 이 그림은 모든 이에게 어머니의 존재의 의미와 희생의 가치를 알게 한다고 평가했어요. 자, B는요, 쳇바퀴의 형태를 본더 캔버스 위에 목탄으로 원을 그리고요, 불규칙한 형태로 계속 덧칠해서 작품 B를 그리면서 목탄의 거친 질감이 쌓여가는 순간순간을 16mm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목탄과 작품 B를 벽에 걸어두고요, 촬영했던 영상들을 작품 B 위로 연속해서 비추는 작품 C라는 전시물을 미술관에 출품했어요. 이 작품 B를 보고 목탄의 질감이 살아있어. 진정한 목탄화야. 자, 실러는 이걸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죠. 실러는 안 좋아하지. 실러는 불호. 그치? 누가 좋아했을까? 그린버그. 그치? 그린버그. 호. 그치? 얘는 이렇게 좋아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작품 C에서 한 B와 영상을 결합한 이거 기술적 지지체 그거잖아. 그치? 이거까지 확인을 하면서 보는 거겠지? 자, 19번에 몇 번 했어? 처음에? 응. 1번지. 자, 캔버스를 실러는 투명한 매체로. 왜? 이 캔버스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 물감으로 그렸다고 믿기 힘들 정도야 라고 했잖아. 그럼 진료가 불투명해, 투명해? 물감의 특징이 잘 드러나, 안 드러나? 안 드러나는 거지. 왜냐면 물감으로 그렸다고 믿기 힘들대잖아. 물감틱하지 않을 거야. 그럼 진료의 형상이 잘 안 드러나는 거거든. 그래서 투명한 매체라고 보고, 크라우스는 물질적 지지체, 재료니까 그렇게 볼 거야. 자, 정답 5번이었죠? 자료 2의 캔버스를 그린버그는 불투명한 매체로. 맞아요? 예. 그치. 불투명한 매체로 볼 거고요. 크라우스는 작품 C에 활용된 작품 B를 비물질적인 지지체. 작품 B는 비물질적이야, 물질적이야? 비물질적이야, 물질적이야? 목탄으로 그냥 그려놓은 거. 물질적인 거지. 그치. 얘가 안 되겠죠. 그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캔버스 이거 그리고 앞에 있는 것도 얘를 불투명한 매체, 그치? 얘는 불투명한 매체라고 볼 수 있겠지. 캔버스라고 하는 거, 그치? 목탄을 잘 드러나게 했으니까. 자, 그다음에 20번 몇 번 했어? 처음에 1번, 2번. 실러는 자료 2의 B씨보다 자료 1의 A가 감상자에게 의도를 더 잘 전달했다고 보여. 맞지? 왜냐면은 실러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 진료의 느낌을 없애야 된다고 했잖아. A는 느낌을 없앤 사람이고 B는 느낌을 살린 사람이잖아. 목탄의 느낌을 B는 살렸잖아. A는 물감의 느낌을 죽여버려. 그러니까 더 잘 의도를 전달했다고 보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린버그는 자료 2의 작품 B와 달리 자료 1에 초상화는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고 보겠군. 자료 1에 초상화는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고 보겠다. 그렇지? 자료 2의 작품 B와 달리 자료 1에 초상화는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고 보겠다.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그린버그는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된다고 봐요? 안 된다고 봐요? 안 돼요. 그 된다고 보시죠.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지. 근데 뭐냐면은 자료 1의 초상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현대인들이 희생의 가치 모른다고 했다고 했잖아. 그치?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니요? 됐어? 또 질문 없어? 소상화가 응. 그 그린버그가 추구하는 불투명한 그거에 적합하지 않아서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그린버그는 그린버그가 살리는 그렇게 봐도 되겠다. 그치? 얘는 물감의 그 감을 죽였으니까 그 자체를 목적이 됐다고 보지 못하겠네. 그렇게 가도 돼. 그렇게 가도 돼. 자, 그 다음에 다음 독서를 앞에서 우리는 독서 문제를 쭉 풉시다, 얘들아. 그 다음에 너희들이 봐야 될 거 26번부터 29번까지 26번 26번이요. 또 28번 28번. 자, 또 없어? 태율이 없어? 자, 현 없어? 네. 자, 요것도 한번 얘들 한번 읽어보자. 이거는 실제로 했을 때 선생님이 이제 과반수 문단 혹은 절반의 문단만 또 나눠서 읽으라고 하죠. 근데 지금은 우리 한번 다 읽어봅시다. 이거 한 번에 다 읽어버리자.
같이 한번 볼까요? 정전 용량형 근접 습도 센서 이런 거 힘들어. 근데 전극에 축전되는 전하의 용량인 이 정전 용량의 변화를 항상 이런 거 있어. 정전 용량이 뭔지 급하게 찾아야 될 때가 있어.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전 용량이란 어쩌고저쩌고다 라고 설명하지만 독서 지문 특징이 앞에다 설명이 된다 그랬지. 전극에 축적되는 전하의 용량 앞에다가 설명을 해줘. 이 변화를 이용해서 인체나 기계에 물리적 효과 없이 습도 변화를 감지해요. 이 센서는 공중보건을 위해 엘리베이터나 출입문의 버튼 등 다중 이용 시설에 활용되고 있다고 했어요. 자, 일반적으로 정전 용량형 근접 습도 센서, 전기회로에 연결된 축전기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축전기는 전하를 전극에 저장하는 장치로 평면으로 된 두 개의 전극과 한 개의 수분 유지 기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두 개의 전극은 전기가 통하는 도체야. 도체가 뭔지 알지? 전기가 통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축전기 상부와 하부에 각각 고정되어 있는데 얇은 투습성 소재로 제작된 상부 전극은요 센서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물분자가 축전기 내부로 유입되는 통로가 됩니다. 투습성이니까 얘들아 우리가 한자를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지. 투습성이니까 뭐야 습기를 어떻게 해주는 거야? 투과시키는 거지. 통과시켜 줄 수 있는 거죠. 하부 전극은 축전기 내부 아래에서 상부 전극을 마주보고 위치하고 있는데 이들 상하부 전극 사이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인 수분 유지 기판이 끼워져 있습니다. 수분 유지 기판에는 작은 인력만으로 물 분자를 쉽게 많이 흡착할 수 있는 이황화 올리브덴 등과 같은 방막 소재, 얇은 막이라는 뜻이야. 얘들아.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돼. 얇은 막. 방막이라고 하는 건 얇은 막이야. 잘 써놔. 방막. 센서의 전원이 공급되면 수분 유지 기판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지만 상하부 전극에는 서로 다른 전하가 모여 두 전극 사이에는 전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잖아. 이런 거지. 자, 상부 전극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수분 유지 기판 있고 밑에는 하부 전극이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 바깥에 있는 얘네들은 이제 센서 외부로 노출돼 있다 그랬지. 그렇지? 자, 근데 상하부 전극에 서로 다른 전하가 모여서 두 전극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이 돼요. 이때 수분 유지 기판을 구성하고 있는 각 분자 내에서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양전하를 띠는 전극 쪽으로 모이게 되면은, 그치? 각 분자 내에서 그 분자 내부의 전자와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은 세로 배열이 됩니다. 그 결과 기판 내부에서 분자 간 경계에 위치한 음전하 양전하가 상쇄가 돼버리고요. 상하부 전극과 접하는 기판 상하부 표면은 한쪽은 음전하, 한쪽은 양전하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렇지? 반대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부도체의 표면에 전하가 형성되는 현상을 분극이라고 해요, 그렇지? 부도체 이거 수분 유지 기판 여기에 양쪽에다가 여기에 표면에 전하가 형성되는 걸 분극이라고 했어. 수분 유지 기판의 분극으로 인해 상하부 전극에는 더 많은 전하가 축적될 수 있는데, 봐봐. 분극이 있으면은 전하가 더 많이 축적이 될 수 있어. 그렇지?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이때 값이 센서가 가지는 정전 용량의 기준값이 된다라고 얘기했어. 이거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전원이 공급된 상태의 정전 용량형 근접 습도 센서 물분자 감지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분자가 공기 중으로 확산돼서 센서로 이동하면 상부 전극을 투과해서 공기 중으로 확산되어 센서로 이동하면, 그렇지? 그러면은 수분 유지 기판에 흡착이 됩니다. 물분자가. 자, 이때 수분 유지 기판에 물분자가 흡착되면 물분자 내부에 음전하를 띠는 산소 원자, 양전하를 띠는 수소 원자, 상하부 전극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된 방향에 따라 나눠집니다. 산소와 그 다음에 수소가 나눠지는 거야. 그렇지? 왜? 양전하를 띠는 거랑 음전하를 띠는 거랑 다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나눠져. 이때 분극이 일어나는 정도를 유전율이라고 하는데 수분 유지 기판보다 유전율이 높은 물분자가 수분 유지 기판에 흡착이 되면 수분 유지 기판은 이전보다 분극이 더 잘 일어난다. 이에 따라 상하부 전극에 축적되는 전하 양도 많아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정전 용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지된 전전 용량이 일정값 넘어가면 전기 신호를 통해 센서와 연결된 기계를 작동시킵니다. 자, 이후에 근데 수분 유지 기판에 흡착된 물분자는 수분 유지 기판에 중착된 방막 소재와의 인력을 오래 유지하지는 못해요. 방막 소재랑 인력은 끌어당기는 힘이잖아. 붙어있는 힘,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빠르게 탈착됩니다.
이는 방막 소재에서 음전하를 띠는 부분과 산소 원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전기력은 얘들아 당기는 힘이겠어, 미는 힘이겠어? 미는 힘이겠지. 그래야 이제 얘네들이 탈착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물 분자와 산소 원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산소 원자는 얘들아 양전하야 음전하야? 음이요. 음이지. 음전하야. 그러니까 나오는 거지. 방막 소재도 음전하고. 우리 그거 알지? 자석해봤지? 플러스 플러스 그 갖다 대면 어떻게 돼? 자석끼리. 어? 그치. N극 N극 두면은 밀리지. S극 S극에도 밀리지. 전자도 마찬가지야. 같은 극끼리 하면 밀쳐낸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수분 유지기판에서 물 분자가 탈착되면 축전기 상하부 전극의 정전 용량도 원래 크기로 회복하며 센서는 또 다른 습도 변화에 반응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치? 자, 26번에 몇 번 했어? 처음에 기억나? 5원이요. 5번이요. 자, 습도를 측정하기 위해 전하를 전극에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활용한다. 맞죠? 그치? 이거를 전하를 전극에 저장을 해놓는 거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에다가 분극된 데에다가 붙이는 거잖아. 일치적으로. 그치?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왜? 환기의 비례. 그렇지. 비례하지. 분극이 있을수록 더 많은 전하가 축적이 됩니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28번. 얘들아, 28번은 이거다. 탈분극 일어나는 거. 탈착되는 거. 그치? 그래서 여기잖아. 처음에 불 분자는 이렇게 해서 분극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때 수분 유지 기판보다 유전율이 높은 물 분자가 수분 유지 기판에 협착되면요. 이때는 이전보다 분극이 잘 일어나. 그치? 그러다가 일정 값을 넘으면은 연결된 기계를 작동시키고요. 이후에 이게 모래 못 붙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몇 번 했어 이거? 28번? 2번 했어. 자, T1에서 수분 유지기판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의 원자핵과 전자는 분자 내에서 재배열된다고 했던 거 앞에서 봤었죠. 그치? 여기서 이제 재배열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치?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정답은요. 5번이었지. T4에서 수분 유지기판에서 이런 분극이 아예 사라지니? 아예 사라지진 않아. 그치? 분극이 유지는 돼. 분극이 유지는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분극이 유지는 된다. 이 정도 수준으로 T1에서 T2 가는 수준으로 유지는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정전 용량의 기본값이 되는 거잖아.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민법 30번, 31번, 32번 여기까지 보고 시작.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자, 틀린 거 있어요? 정답이요. 33. 그거 두개 틀렸다 그러지 않았어? 하나 여기서 틀린 거였어? 33 또 32. 자, 봅시다. 우리 요거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간 드릴게요. 이거 한번 다 읽어보자. 여기 틀린 거 없어? 저 30만 30번. 저 오늘 잠을 너무 쩔어놨어요. 몇 시간 잤어? 학교에서 오늘 왜 안 잤어? 학교에서 이거 하느라 이거 하느라 잘했네. 선생님이 이거 하나를 5시에 잤어. 거기 가서 2개 푸는데 뭐 하기 싫은데 이거 하는데 1시간 걸리는 나도 이렇게 하기 싫은데 2시간 걸리는 너네들은 얼마나 하기 싫을까 하면서 했어. 반성했어. 형이 다 보면 얘기해줘.
자, 한번 봅시다. 빠르게 한번 볼게. 이거 내용은 확인할 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자, 토지 소유권자가 토지를 가진 사람이 자유롭게 토지를 이용해서 이를 통해 이익을 얻고 매매 상속 등을 처분할 수 있어. 그런데 뭐냐면은 이거를 반드시 소유권을 갖지 않아도 이 한정된 자원인 토지를 효율적으로 형준아 실해야 돼. 자, 한정된 자원인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 그게 지상권과 지역권이래. 그래서 이거는 이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게 이걸 설명하겠다는 거잖아. 그렇지? 두 번째 문단부터 가야 돼. 지상권, 지역권, 지상권과 지역권 모두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로 설정할 수 있는 독립된 권리야. 안 가져도 쓸 수 있어. 이들 권리는 당사자 간의 계약을 맺은 후에 권리관계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등기부에 목적과 범위 등의 필요한 내용을 기재한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아까 뒤에 나왔던 상린권이랑은 좀 다르지, 그렇지? 자, 하지만 두 권리는 권리를 설정한 목적과 특징에서 차이가 있어요. 지상권은요,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건물, 인공구조물, 수목 등의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권리예요. 자, 토지와 지상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지상물을 안정적으로 소유하고 유지하기 위해선 지상권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지상권의 목적은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의 이용이 있어서 이 지상물이 지금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거 설정하기 위해선 지상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자와 지상권에 관한 계약을 맺고요. 지상권자와 지상권 설정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상권 설정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토지 소유권자야. 여기 나오잖아. 그렇지? 가진 사람이 설정권자가 되는 거야. 공동으로 등기를 해야 돼요. 이를 통해 지상권자는 지상권이 설정된 존속기간 동안 해당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이용할 수 있어. 이게 있으면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거 지상권 설정해 줄 수 없어. 그렇지?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있어. 이때 토지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만약에 땅 주인만 바뀔 수 있잖아. 지상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래도 해당 토지에 설정된 기존 지상권의 영향은 받지 않고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을 또 팔 수도 있어. 됐어? 요거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는 소유한 토지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출입로로 이용하거나 뭐 물을 끌어오는 거나 이용할 수 있는데, 뭐냐면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뿐 아니라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도 필요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땅에서 물을 끌어올 수도 있단 말이야. 혹은 지나서 물을 끌어온다던가. 이거를 각각 승역지와 요역지. 승역지는 이제 이 편익을 만들어내는 거. 요역은 편익을 끌어오는 그 도착하는 거. 형제 정신 차려라. 일어나서 들어. 승역지와 요역지라고 한다. 이때 일어나서 들어. 두 토지는 반드시 경계를 인접할 필요는 없다 라고 했어요. 자, 승역지를 이용하는 목적은 승역지를 통해 요역지에 필요한 접근성이나 자원을 확보하여 요역지의 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가령 요역지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승역지의 일부를 출입로로 이용하거나 요역지의 토약을 비옥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승역지의 물을 요역지로 끌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끌어오거나 출입로로 사용하거나. 이때도 공동으로 등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설정되면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고요. 그지?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자, 소유자도 근데 이거 인공구조물을 같이 이용할 수 있어. 즉 지역권이 설정되더라도 이게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권 설정자는 지역권자의 지역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는 배타적일 수 있어. 어느 정도는 이제 뭐냐면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조금 그 권리를 제한도 받을 수는 있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소유권자의 권리는 조금 줄어드는 거긴 하지. 그 뒤에 문제 나오잖아. 지역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토지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승역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돼도 기존에 설정된 지역권은 영향 안 받는데, 만약에 요역지 이거를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소유권이 이전되면은 지역권도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요역지의 소유권과 분리해서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는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봅시다. 32번. 너희들이 이거 잘 체크해야 돼. 이 문제 잘 이해해야 돼. A씨는 토지 Y를 이용하기 위해 B씨와 지역권을, 뭐냐면은 그러면은 봐봐. 이 지역권자는 누구야 얘들아? A는 뭐야? 지역권 설정자야, 지역권자야? 지역권자죠. B는 지역권 설정자야. 그 다음에 반대로 B씨는 토지 X를 이용하기 위해 A씨와 지상권을 설정했어. 그럼 A는 지상권 설정자, 그렇지? 그 다음에 B는 지상권자, 이렇게 되겠지. 됐다?
자, 그 다음에 1번. A씨는 토지 X의 지상권 설정자로. 그치? 이날 이후 토지 X의 토지 전부를 이용할 수 없겠군. 맞아요? 배타적인 거잖아. 그치? 심지어 소유권자한테도 마찬가지인 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A씨는 토지 Y의 지역권자로서. 그치? 지역권자야. 지역권자로서 이날에는 토지 X에 통행하는 데 필요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겠지? 그치? 지역권자가 됐으니까. 오케이. 3번. B씨는 토지 Y의 지역권 설정자로 이날 이후 A씨가 토지 Y를 통행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겠지? 지역권 설정자. 지역권 소유자는. 그치? 자, 그 다음에 4번. B씨는 토지 X의 지상권자. 맞죠? 그치? 토지 X에 지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날 이후 CC와 왜? 자, 지금 봤더니 CC가 왜 나와? 매도를 했어. 매도했다고 해서 지상권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요. 소유권 바뀌었다고 해서 이거 안 바뀐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됐니요? 예. 자, 그 다음에 33번. 상린권이 나왔는데 선생님 이거 아까 방금 전에 설명할 때 이렇게 나왔어. 선생님 이거 몇 번 했어? 저요. 답 없어가지고 고민하다가 그거 한 거 아니야? 5번 아니 3번. 3번? 경계 인정 안 해도 되겠지. 승역지랑 유역지랑 떨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 왜냐면 물 끌어오는 거면은 경계가 될 수가 없잖아. 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 승역지랑 유역지랑. 맞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5번 봐봐. 적절한 거 찾는 거 아니에요? 니은은 기억과 다르니까. 아. 니은 자체도 이제 경계를 인정 안 해도 되니까. 지역과니까. 기업과 니은은 모두 토지 이용에 대한 한쪽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면 상린권도 왜 그러면 왜 제한이 되는 거냐면은 한쪽의 권리가 좀 줄어든다고 보는 거야. 원래는 이제 자기 혼자 배타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린권을 인정을 해야 되니까 자신의 권리가 조금 줄어든다고 보는 거고 반대로 이제 그 상린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인접한 토지의 이용을 요구해서 도로에 접근할 수 있게 된 사람 입장에서 확장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지역권도 마찬가지야. 왜냐면은 아까 단서가 있었어. 지역권도 뭐냐면 이용은 할 수 있는데 이런 거잖아. 지역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했으니까 권리를 좀 제한하는 거야.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얘들아 10분만 쉬자.